오, 와. 갑자기 불이 확 켜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초선박사 32회 시작합니다. 와. 뭔가 장비가 무선 조정 리모컨이 생기신 건가요? 뭐가 좀 달라졌어요. 조명이 갑자기 확 켜지네요. 야, 그래도 크리스마스 오늘 축하할 일이 생겼는데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법률위원장 되셨잖아요. 고발로 된 거죠. 고발로. 프로 고발러의 귀환. 다시 복귀했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장님이 사실 저희 이제 이성윤 의원님이 법률위원장이셨는데 지금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임하셨고 그 후임 법률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네. 두관이 명간이다. 그 제가 엊그제였나요? 네. 딱 뵙고 근데 우리 법률위원장은 누가 하는 거요라고 딱 물어봤는데 첫 마디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당에 율사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님이 다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만큼 그전에 했던 역할이나 그 성과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고발을 잘하니까.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고발을 하면 맞고발도 많이 당하거든. 맞아요. 맷집이 좋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법률위원장 하실 때 고발 당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죠? 아직 조사받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 예, 저쪽에서 그냥 막 고발하는 거고요. 그치. 막 고발하겠다고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근데 처음 이제 고발 당하면 사실 움찔하긴 하죠. 그렇죠. 막 위축되죠. 고발을 해도 예. 고발 많이 당하죠. 대변인분들이 고발 좀 당하시던데? 그 법률위원장 할 때 대변인분들이 이렇게 저기 상의한 적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예, 발언 가지고 명예훼손이다, 뭐 모욕이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두 분 대변인 아직 당하셨고. 아직 저는 훈장을 달지 않았는데요. 근데 과거에는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사실 고발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냥 좀 예의를 네. 지켰다고 하던데. 아니 우리 한민수 의원은 방송에 나가서 토론하다가 토론 상대방 패널을 고발하기도 했어요. 상대방을 고발했어요. 우리가 먼저 성공을 했군요. 그 여파로 지금 저희가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지. 네네. 그 사과나 사실관계 바로잡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뭐 진짜 고발했다 그러더라고. 사실 아이고. 저는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이 고소고발 남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탐탁치는 않습니다. 그럼요. 자꾸 그 정치 영역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다시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이제 그러니까 넘어가는 우리가 부분들이고 검찰한테 갖다 주는 거잖아. 사실 검찰이 쓸 수 있는 네. 카드를 주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치 않은데 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막 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런 지점은 성격상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번에 다시 오셨으니까 네.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네. 신속한 청산을 내란 네, 청산을 내란 청산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얼마나 그 부탁을 할 게 아니라 고발 당했을 때 잘 변론해달라고 변호해달라고. 네. 믿고 하겠습니다. 믿고 세게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믿을 땐 법률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럼요. 저희의 보루. 옛날에는 그 고발 당하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사비로. 지금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꼭 마음껏. 책임져 주십시오. 네. 대신 팩트에 기반해서 하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말하는 순간 지금 화면에 후원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후원회는 지워주십시오. 꽉 찼잖아요. 어디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 화면엔 나와요. 그래요? 유튜브 화면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입혀서 나가는구나. 네. 김현정 후원회는 지워주세요. 이용호 의원 그러니까. 이용우 후원은 지금 지워져 있어요. 이미 지워졌네요. 김현정 후원회 마감했잖아요. 오, 축하드립니다. 좀 크기를 좀 키워주세요. 크기를 크게. 후원 마감의 비결 알려주세요. 이거 마감됐다고 그러더라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네. 묵묵히 의정 활동을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열심히 거죠. 하면 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나는 이용호 의원이 다 찬 게 정말 신기해. 묵묵히 그러니까 의정 진짜로 나 활동해가지고. 궁금해 진짜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말씀을 드리면
소액 다술 것 같은데. 소액 다수고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그 행정비서관한테 좀 이렇게 한번 현황을 분석을 좀 해보자 우리가. 네. 근데 이제 지금 분석이 안 돼요. 회신이 그 정보 그 후원인 정보 회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정리 중이니까. 인원수나 이런 정도만 이제 확인했는데 7,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러면 소액 다수네. 10,000원 미만이 한 2,500명 정도 되고 10만 원 초과가 72명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후원인 1인당 평균이 4만 원대. 야, 소액 다수. 예.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일면식도 없는 어떤 뭐 기업 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후원을 했다. 그러면은 행정비서관한테 이제 저한테 보고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고 이거는 좀 뭔가 기후 노동이 상임위하고 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은 다 그냥 반환해 버립니다. 그래도 아예 이제 이용호 논란의 여지가 있을 만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짜 치열하게 싸웠고 그리고 특히 노동 현장 예. 그리고 현안 특히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그 노사 이런 현안 같은 게 열심히 하신 걸 잘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된 거죠. 행정비서가 정말 힘들어하겠네. 회계 처리하느라. 회계 처리하느라. 저도 행정비서가 눈치 주더라고.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기업에서 많이 들어. 성실한 의정 활동이 네, 성실한 지역 의정 평택에서도 활동에 안 받고. 대해서 당원 동지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거다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발제 진행해 볼게요. 저희 네. 첫 번째는 오늘 그 보셨죠? 저희 썸네일 젠플릭스. 예, 요새 회자되는 단어입니다. 젠플릭스. 좀 네. 그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네. 지금 국무회의를 처음 생중계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년도 업무 보고 지금 연말 한창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별로 원래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데 지금 그 과정을 생중계로 전 국민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소소한 또 에피소드들도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만족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은 또 엄청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는 우수 사례로 또 회자된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콩 GPT. 맞습니다. 네. 네, 콩 GPT 국장님. 국장님을 차관으로 승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이거 진짜요? 이 실장도 건너뛰고? 동영상 혹시 보셨어요? 국장. 국장님께서 네. 그 대통령님의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GMO 식품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농식품부 그 업무 보고를 봤는데 그 GMO 뭐 이 현황에 대해서 막 질문을 즉석에서 하시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막 이랬는데 약간 정적이 흐르다가 국장님께서 쓱 이렇게 뒷줄에서 네. GMO인데 전문인데. 그래요? 제가 법안도 냈어요. 이거. 네. 유전자 변이한되는 그 외국 농산물 이렇게 수입하는 정무이 아니죠. 그 규제하는 거. 얘가 원래 그 우리 지역구가 도농복합도시여서 그쪽에 관심이 콩을 좀 키우시는 있었어요. 분들이 많은가요? 그 GMO가 GMO에 대한 규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건강권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그 농축산하는 농민이나 축산인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돼 있어서 그게 좀 규제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우리나라가 좀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의문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국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저도 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준비를 그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넌 GMO만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그 GMO 콩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사료로 쓴다든지 그 기름을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수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수치 같은 것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업무가 잘 체득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동영상이 돌면서
이분이 콩 GPT 국장이다. 이렇게 이제 닉네임이 붙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지난주 업무 보고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우수 사례에 이제 거론이 되었더라고요. 그 뭐 저 신안군에도 뭐 이렇게 바람 펀드인가요? 햇빛연금. 햇빛연금, 바람연금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제도 좋다고 그걸 만든 그 국장 스카우트하라고 네, 맞아요. 데려다 써라. 지자체 공무원. 네. 대통령실로 스카우트 하려나 어디로 하여튼 그렇게 막 즉석에서 하니까 이제 그 공직 그 사회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신상필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니까 칭찬할 건 하고 또 질책할 건 하니까 기강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 기강이. 우리 그 윤석열 맨날 5시에 보고받고 폭탄주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공직자들이 기강이 완전히 다 해이해졌었잖아요. 술 먹고 출근하는 거 지각하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비상 통로도 만들고, 맞아요. 네, 비상 통로 만들고 또 술 깨려고 집무실에다가 사우나 만들어 놓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망쳐놓은 그런 그 공직사회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잡는 것도 있고 또 저거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뭐 잘한 것도 있고 또 아슬아슬한 것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 속에서 국정 운영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 또 저렇게 좋은 사례 같은 게 계속 회자되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또 보통은 이런 회의 가면은 뒷줄에 앉은 사람들은 배석해가지고 무슨 얘기 오고 가나 듣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긴장하면서 업무 보고에 참여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공개된 뭐 공론의 장에서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공직 생활을 해보신 최현 의원님은 어떻게 금방 보셨나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구청장 시절에 보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레 회의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간부들하고 그 당시 이제 팀장, 과장, 국장급 이제 간부회의를 해요. 보통 이제 국장들 중심으로 부청장 중심으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형식적으로 끝나는데 그때 이제 돌발적으로 뭐 팀장님, 뭐 총석과 팀장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질문하면 그런 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 회의할 때는 그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질문을 모르니까 다 준비를 하고 또 그런 질문을 받은 이제 공무원들은 자긍심 있는 거, 뭘 답변을 못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하죠.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방식이 아마 과거 도지사 시절이나 아마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 들고 또 한편으로는 맞아요. 공무원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정철학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좀 긍정적인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회자된 다른 측면에서 회자된 사례가 인천 국제공항공사 사장님. 이학재 사장. 네. 오늘 또 뭐 SNS에 또 올렸다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정치를 못 하시는 가오려는. 거죠.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되는 건데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말을 못하고 계속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SNS에다가 반박글을 하고 오늘은 아마 기자간담회를 또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SNS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소위 외화 반출할 때 책 사이사이에 책갈피에처럼 돈을 끼우는 거 이런 거 실제로 검색이 가능하냐 이런 거는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 나중에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다른 얘기를 논점이 맞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제 질타 아닌 질타를 하게 된 건데 그 전날 관세청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미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응, 맞아요. 근데 관세청장이 이제 협조해야 그거는 공항공사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다음에 다음날 공항공사한테 물어보신 거죠.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충분히 저는 준비할 수 있었던 예상 그럼요. 질문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이제 좀
면이 깎였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학재 그 사장이 지금같이 옛날에 야당 의원 뭐 국회의원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행정부의 최고 수반인데 그거에 대한 그 답변을 부족했다 또 불만있다 해가지고 계속 언론포를 하면 그 직을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만두고 필드에 가서 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건 이거는 완전 공직 기강의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공항공사나 직원들한테도 좋지가 않죠. 그냥 그게 보기 좋습니까, 그게? 근데 저거를 네? 저기 실드 치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책갈피에다가 외압 저기 끼워갖고 반출하면 그게 도둑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실드를 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보도자료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그러니까.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이고. 그럼 우리 그 수사반장은 다 도덕 교과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수사반장 그 도둑질하는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 아니, 참 수사반장 얘기가 나오고 기가 막히네. 사랑과 전쟁 얘기가 네. 나오고. 아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게 예방효과가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 외압 일반출이 많이 급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말에 뭐 연말연시 송년회 많이 하니까 그 음주 단속 기간을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저런 방법으로 이제 앞으로 저걸 그 단속을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럼 하죠. 아무래도 그 그러면 안 예방효과가 하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대통령님도 앞에 모두 얘기하시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업무 중에 되게 미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보완하는 것이 저는 공직자의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자존심 싸움 하듯이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지 않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심지어 이제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얘기되는 사람이고 자기 그래요? 정치를 분명하게 하는 마당이고 그렇구나. 만약 임기가 뭐 한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남았으면은 그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지방선거를 만약에 나온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이제 대립각 세워가지고 몸값 올리는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죠. 저기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대답이 이게 뭐 이 맞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르는 것 같고 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걸 실드를 치는데 자기네 출신 저 의원들한테만 그 낙하산으로 간 사람들만 찍어서 저렇게 한다는 식으로 또 막 비판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송미룡 장관도 그러니까요. 국민의 정권에서 시키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지난 장관도 위임시켰는데. 그리고 우리 강기정 시장도 막 질책하더만요. 우리 당 김의겸 그렇죠. 전 의원도 네, 네. 새만금 청년. 네, 그런 거 안 가려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가려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그만 사람들. 관점에서 진짜로 네.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또 근데 그 변화에 딱 적응하지 못하는. 방송 현장 생활을 봤는데 모두 공무원들이 다 긴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몇몇 보고하는 사람 막 남은 사람도 핸드폰도 보고 졸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도가 확 올라갈 아니, 것 그 같아요. 오늘 기사 봤더니 영등포 지역구 나왔던데요? 어디가요? 뭐가요? 그냥 드림이라고. 그냥 드림? 그냥 드림 몰래? 뭐지? 구청장 때 하신 사업이 아닌가? 그냥 주는 거 그냥 드림. 그거 제가 했던 영원 마켓. 영원 마켓을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현 청장이 당이 달라졌잖아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는 처음 들은 게 그냥 드리면 나 뭔가 했대. 그 영원 마켓을 그러니까 했었고 영원 마켓. 그 당시 그걸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그때 그 당 경기지사님 저한테 연락 줘가지고 영원 마켓 너무 좋다. 이게 영원이라는 건 무료로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도에서도 했는데 그게 네이밍이 약간 복잡했대요. 네이밍이라 그래서 정책적인 홍보가 안 돼 실패했는데 당신은 잘했다고 칭찬을 좀 받았죠 제가. 그래서 그게 영원 마켓인데 제가 이제 퇴임하니까 그거를 그냥 대 바꿔. 드립으로 처음 들었네. 드립 그냥 주는 거예요. 일단 방문한 잘한 정책. 2만 원어치를 줘 그냥. 2만 원어치 주고 두 번째 오면 복지 이렇게 상담을 그러니까 해주고. 영등포 구민 어느 누구나 와서 그냥 2만 원, 3만 원씩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어디에 가면요? 그 영원 마켓. 영원 마켓이라는 그 저게 있어요. 장소. 근데 이제 그 당시 코로나 당시에 되게 힘들고
이제 생계가 어려우신 분도 있는데 그 복지 체계에는 포함이 안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네. 그런 분들 와서 직접 하게 하고 네. 처음에 걱정했던 뭐냐면 그러면 매번 오지 않겠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홍보가 안 되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다음에 그 급증했다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그러셨구나. 예. 네. 봐야겠네요. 아, 역시 또 최은일 의원이 역시 브레인. 영혼 마켓이요? 영혼 마켓. 빵원 막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영혼. 그러니까 영혼. 저는 영혼 마켓이라고 하시는 줄 영혼 알았어요. 마켓이라고 무료 영혼이라는 딕션이 좀 네? 빵원 마켓. 빵원 마켓. 빵원 마켓.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냥 드림 좋잖아요. 난 처음에 그냥 드림이라 그래서 아 지금 국민의 이름 바꾼 게 일이잖아요.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드림이 영어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 영등포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등포. 그럼 맞네 그거예요. 그 제가 영등포에 했을 때 말했던 그 무슨 마켓 한 켠에 그걸 좀 그러고 만들어놨다며요. 저거 했던 사람 그거예요. 지금 그게 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빵원 빵원들이 그 기사가 어디에 났냐면 그 새날 정보 있잖아요. 새날 정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날 정보에 올라가 있어요. 아. 못 봤어요. 새날 정보는 수시로 봐야지. 텔방? 텔방. 예? 어. 아니 새날 정보방, 정보라고 정보방. 저기 텔레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제 나가신 자랑을 거 아니에요? 하면 2번 제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때 영혼 마켓 칭찬 받았고 못 받은 것 같은데. 노점을 정비할 때 또 칭찬 받았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안 해 그런 거 잘 아시네.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최현일 구청장께서 하셨던 좋은 정책 그 당시 나중에 한 번 더 모아서 소개해 업무보고와 주십시오.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이주민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정상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의 어떤 이주 노동자나 이주민 인권 침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국격이 좀 정말 국격에 직결되는 문제여가지고 이 부분들 좀 잘 챙겨달라 노동부 장관한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이제 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맞아요. 이제 그 베트남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 이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이주 관련 단체들도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문제는 뭐 단속 과정에서의 적범성 여부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다 떠나서 어쨌든 20대 우리나라 들어와서 유학생이었거든요. 유학생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구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건데 구직 와중에 이제 그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비자 부여된 비자하고 좀 다른 그 사업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단속 대상이 됐었나 봐요. 아무튼 다 떠나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했던 지점이 좀 아쉬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법무부 과장하고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장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저간의 사정도 좀 듣고 농성이 추운 겨울에 계속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재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렇게 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차제에 이런 부분으로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노동부하고 좀 협의해서 이주 노동자, 이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좀 잘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현안들을 딱딱 잘 짚으시더라고. 네. 노동 관련해서 얘기해서 그런데 그 심야 노동도 예. 그 쿠팡 관련해서 새벽 배송. 예. 오늘 지금 쿠팡 3,400만 건 개인정보 유출한 거 난리 났잖아요. 예. 오늘도 지금 청문회 있죠, 지금 과방이. 했는데 저희 정무에서도 현안 질의하고 오늘 우리 전체에 열어가지고 김범석 예. 그 대표를 그 고발했어요. 그 저기 증인 불참해가지고 과방 어디서 정무위도예요 그거를. 아 그래요? 정무위 가방에 두 군데가 이제 그 소관 상임인데 그 우리 정무위에서 오늘 의결했어요. 김범석 그 저기 쿠팡 INC 미국인 국적까지는 그걸 고발했으니까 증인으로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 쓸 것 같아요. 불렀는데 하여튼 고발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과징금이 있잖아요. 정보 유출했을 때 과징금이 3% 지금 최대 3%인데 10%까지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지금 올해 그 매출이 한 50조 예상된다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저기 본회의 처리되면은 최대 5조. 10% 5조까지를 가징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정무위 소관인가요? 정무위랑 가방이 같이 연결. 왜냐하면 개보위가 우리 정무위 소관기관 개보위가 거기구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하는 거거든요. 전용기 의원은 그 이렇게 입국 금지. 불출석하면은 그 입국 못하게
그 증감법 개정안을 또 발의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입국 금지도 제가 지난 그 국감 때 MBK 있죠, MBK. 네. 홈플러스 지금 뭐 사모펀드? 홈플러스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뭐 매각도 안 되고 그래서 청산 지금 이게 내몰렸는데 저 MBK가 이제 그 저거잖아요, 대주주. 거기에 그 실질적인 그 오너인 MBK 대표 있잖아요. 그 김병주 네. 검은 머리 외국인. 네. 김병주와 김범석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네.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네. 유승준 지금도 할 수 기억나죠? 있죠. 예. 네. 유승준 맞아요. 기억나죠? 병역 예, 병역 피해가지고 음. 사회 경제적으로 그 해를 끼친 경우에 근데 저 MBK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지금 아유, 거의 그러니까요. 가족 포함 30만 명 네. 길거리 나앉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김범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내가 그때 그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입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 장관 소관이 이제 법무부인데 법무부 장관한테 요청해라. 그래서 입국 금지 시켜라 못 들어오게 그렇게 제가 막 질타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야당의 간사가 그 요구를 하더라고요. 김범석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무위에서요? 네, 그래서 간사가 누구죠? 강민국 강사라고. 그 야당에서도. 근데 이제 이미 이제 그 전에 제가 먼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용기 의원이 이제 법안 발의한 건 아마도 이게 증인으로 부출석했을 때 사유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도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그 쿠팡하고 MBK는 정말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의식의 이번에. 흐름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MBK 쿠팡까지 흘러갔는데요. 아니 어쨌든 새날 정부에 계속 쿠팡 그 네. 기사가 올라오길래 내가 네, 네. 알겠습니다. 새날 정부 네. 보고 하니까. 김현정 의원님 잘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제 최현일 의원님 발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보니까 시계를 다 안 차셨네. 근데 왜 시계를 안 차셔요? 대통령 시계를 차야지. 아니 나오는 심지어 나는 언박싱 아까워서. 영상도 올리셨어요. 아니 박시원 뭐해 차야지. 김현정 의원님. 네 분 다 안 찼어. 아, 저는- 나는 아까워서 지금 저는 아까워서 못 차겠어요. 저기 난 듣지도 못했어. 아까워서 못 나는 다 찬 줄 알고 했는데. 아이 그런 거 너무 자랑하시면 안 돼요. 다 찬데? 그래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오늘 바로 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쁘네요. 이뻐요. 실물을 처음 지금 봤어. 온주는 모르죠 지금. 왔는-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만 봤어요. 네, 최현일 의원님께서 그게 오늘 발제였어요. 갑자기 이재명 시계 발제. 대통령 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다음 발제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이제? 끝났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 3년 7개월 동안 용산 시대가 종료하고 용산 시대 하면 생각나는 게 먼저 이태원 참사 생각나고 아, 진짜. 참 이게 검찰 독재, 김건희 그리고 계엄까지 진짜 무능함과 이 대한민국 역사를 한 3, 4년 후퇴시킨 아주 무지막지한 정권이었죠. 그게 청와대로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쯤에 다 이사가 완료한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특이한 게 시즌에.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지만 여민관 1관, 2관, 3관이 있어요. 1관이 이제 정무수석실하고 대통령 부속실 거기 민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아니 그거 다 알려줘. 검사 나오면 깜짝 놀랐잖아 지금. 기밀 누설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민관 네. 2실은 그 옆에 건물인데 경제 쪽하고 민정 쪽이 있었고 네. 3실이 경호처인데 요번에는 그냥 그 여민 1관에다가 세계 3실장들 3관. 예, 3관인가요? 네. 그쪽 한쪽으로 하는 걸 보고 아 대통령께서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약간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그런 거고. 건물 하나 더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죠? 1관, 2관, 3관이 있는데 공간도 한 곳으로 대통령과 함께 건물을 실장, 3실장 우리 같이 쓴다는 일분 거죠. 거리. 우리 지난번에 일본 거리. 만찬했던 데 있죠. 네. 거기가 이제 본관이잖아요. 중앙에. 박근혜는 거기를 썼어요. 거기서 한 500m 떨어진 지점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근무하는 집무실이. 여민 1관, 2관, 구속동. 3관이 있어요. 그 상관에 대통령 3실장하고 대통령이 같이 근무하고 1분 딱 붙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우리 옆에 두고 강훈식 실장 네. 이제 좀 더 힘들어지겠지. 네, 여기 쯤 그래서 보이네요. 여민 3관에 3실장이 한 건물 쓴다는 거는 바로 이제 무릎은 바로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더
더 일을 이제 해야 한다는 그런. 평상시에 업무하는 것도 생방송으로 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그래서 더 진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용산으로 이전할 때 3,250억이 들어서 네. 혈세를 진짜 공중에 다 진짜 돈이 날렸잖아요. 아까워요. 국방부 합참 다 이전하고 또 다시 또 이번에 복귀하면서 또 그 비용을 또 이제 뭐 그 정도 비용은 아니지만 그 당시 또 이제 미국에서 뭐 국가 안전 보장에 대화를 도청한다는 보안이 취약이다는 그런 사건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이제 좀 황당한 거는 뭐 국가 정상들 뭐 오신 의전이나 식사나 만찬할 때 청와대 영빈관을 또 와요 또. 와서 하고 또 삼청도 안 가서 결국은 왜 갔냐 이거죠. 굳이 갈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를 쓸 거면.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윤석열. 무능함과.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 몇 번 하셨는데 12일 날 국토법무부에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 결국은 용산, 청와대 그리고 세종. 마무리는 세종에서 하시겠다는 의지. 그래서 세종의 그 대통령 집무실을 가는 거는 아마 거의 확실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와대 감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의 상징적인 하나의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계기가 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연내 다 이사 완료한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러면 기존에 쓰던 용산 대통령실은 지금 다시 다 또 그렇죠. 복귀하나요? 그렇죠. 국방부 합참 그걸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걸 쓰는 거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청와대를 그러면은 임기 내에 세종으로 다 이전한다고요? 아니, 다는 아니고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만 국회 이전해도 일부. 그게 되나요? 국회 일부. 근데 저기 그때 이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가 국방부 자리였잖아요. 다 군인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하고 이렇게 군인들하고 친해진 거지 이제 윤석열. 그래서 용산으로 간 거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그 계엄 같은 그런 것들을 그것도 뭐 2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입법 폭주해가지고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계엄했다고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22년 11월인가 그때 뭐 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하는데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 벌써. 그러니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2년 그 5월달에 취임했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 뒤인가 그때 22년 한 몇 개월 뒤에 그때도 벌써 그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고 그 측근들이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그 대통령 된 다음부터 그 정적을 제거하고 영부집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청와대가 이제 말하자면은 일반인의 인식 속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접근이 쉽지 않은 그런 공간으로 인식돼 가지고 소위 주민들과 시민들과 조금 더 근거리에서 좀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용산으로 갔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용산이 또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행정 행태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다 투명하게 그리고 국무회의 뭐 업무보고 다 이게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투명 행정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나 이런 인식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안정적인 업무 공간이라든지 이제 대외 관계라든지 속에서 좀 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신속하게 좀 마무리해서 연내 이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지금 크리스마스 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며칠 안 남았네. 오늘이 다음 주. 다음 주 전에 다음 주. 그러니까 뭐 다 끝났네. 그리고 저는 근데 그 공개할 때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뭘 그 공개? 청와대를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에 관람용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공개해가지고 곳곳에 막 쓰레기들 막 방치돼 있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그런 장소인데
잘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고 사실 그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조금 못마땅해가지고 누가 보러 가자 그러면은 난 싫다고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 예전에도 그 신청을 하면 네. 청와대 이제 관람도 하고 할 수는 있었어요. 대신 그때도 상당히 이제 절제와 균형을 잡아서 질서 있게 했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때는 완전 무슨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제대로 뭐 준비 안 하고 어린이 대공원 하듯이 막 해가지고 네. 대책 없이 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짐 싸들고 야반도주 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그 저기 뭐야 미신적 요소 때문에 이사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전했다는. 그 터가 안 좋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그리고 뭐. 지금 이거 이전 얘기하니까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그 관저 이전과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담당했던 그 관리비서관, 행정관 이 사람들 다 구속됐죠. 김호수 차관, 네, 김호수 관리비서관, 김호수인가요? 김호수. 그게 이제 그 이전과 관련해서 공사 관련한 전반을 네. 네, 지휘했던 사람인데 네.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죠. 뭐, 21g이라는 인테리어 그렇죠. 업체인데 음. 그 김건희 코바넷 컨텐츠 전시에 이제 계속 수차례 이제 후원했던 업체고 이제 사실상 이렇게 그 사업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뭐 종합 건축 면허라는 그런 뭐 이런 게 인테리어에서 없었던 있는데 이제 뭐 10억 넘는 돈에 수주를 하면서 이제 날림으로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어떤 그 범죄 혐의점이 확인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영장까지 발부됐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남은 쟁점은 그 윗선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의 어떤 관여 여부 이 부분이 지금 남은 수사의 과제이고요. 저는 단독으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네들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윗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까지 네. 좀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이전과 관련한 것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앞에서 MBK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길어진 게 사실 김현정 의원님 때문인 것 같은데 김현정 의원님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그래요? 지금 신호를 어디 가세요? 아니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20분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네. 우리 두 개니까 10분씩밖에 못 하잖아. 해야지. 저는 5분만 할게요. 나 7분만 할게 나는. 김현정 의원님 15분 하시랍니다. 저희 김현정 의원님께서 다음 발제.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이제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 이제 종료하면서 네. 저 불입 결과 발표했잖아요. 그 관련해 갖고 성과도 있었는데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이제 뭐 그러니까 윤석열이 3주 만에 그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려나서 한 4달 정도 할개 치고 다녔잖아요. 뭐 스레퍼 끌고 네, 다니면서 뭐. 개 끌고 다니고 막 영화 보고 그러는 걸 다시 3주 만에 바로 다시 재구조시켜 그런 성과도 있고 저는 가장 큰 그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의 성과가 국무회의 CCTV 그거 찾아내 갖고 국민들한테 공개한 법정에서 공개한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그냥 그 계엄의 민낯을 다 생생하게 확인했잖아요. 네. 빼박이 돼버리지 그것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정말 많은 수사에 있어서 난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의 웃고 있는 얼굴. 그거는 정말 큰 그 성과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12.3 그 불법 계엄이 그 윤석열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몽령이 아니고 입법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정적을 제거하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 밝혀냈다는 거. 이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여야 가리지도 않고 한동훈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그 노상원 수첩에 그 개헌도 나와 있고 개헌에서 막 삼선 뭐 영구 집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왜 근정전 어제에 앉아 있던 김건희 떠오르지 않아요? 김건희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27명을 기소한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데 이제 미진한 부분들이 좀 몇 개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김건희가 계엄에 연관됐다는 것은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의 사법 리스크는 계엄의 그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 그게 믿겨집니까?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고 상식적으로 봐요. 왜 그때 계엄하는 날
그 김건희가 성형외과 갔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 알리바이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윤석열이가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막 집에서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김건희가 V제로로 각종 국정농단 다 했는데 거의 국정을 본인이 다 지락펴락했는데 그 계엄하는 거를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김건희의 측근의 진술이야 유일하게. 김건희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계획이 있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윤석열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JTBC 기사를 보니까 그럼 만약에 그 진술이 맞으려면 계엄 바로 그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해제되고 요때쯤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구속 취소해서 나왔을 때 그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그렇죠. 네가 네. 계엄 실패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김건희 특검 조사받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질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 어떻게 이게 연관이 없냐.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 때문에 2차 특검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생각이 좀 들고 그냥 노상원 수첩에 정말 자세하게 많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노상원 수첩에 내가 직접 그걸 봤는데 이 계엄이 노상원 수첩을 실제로 보셨다고요? 아니 거기 그 특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23년 10월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 든 게 뭐냐면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군 인사 관련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3년 10월 달에 그 방첩사령관 이런 애들 그 박안수 그 참모총재 이런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수첩에 적혀 있는 게 기가 막혀요. 거기 뭐 개원 아까 말한 개원 얘기도 들어있고 뭐 그 저기 그 국회는 어떻게 장악하고 뭐 등등 그런 게 다 적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 좀 전에 저 특검에서 23년 10월로 그 사전 준비했다는 그 지점을 찍은 게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했잖아요. 그리고 노상원이 엊그저께 그 저기 그러니까 2년 선고받았잖아요. 2년.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특가법상 뇌물. 계엄과 관련한 거 내란 모의와 관련한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실제로 거기에서 그 판결문에 뭐라 그러냐면 12.3 불법 계엄이 이언이고 위법이다라는 걸 거기다 명시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개인정보 보호가 위반한 게 그거잖아요. 군의 정보를 인사 정보를 빼갖고 그거를 중앙선관위 침투하는 그 저기 수사관들 하는데 관여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과 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빙성을 법원에서 인정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거를.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더. 근데 지금 그게 미진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2차 종합특검을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제 12월 3일 1년 되는 날 새벽에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구속이 될 줄 알았는데 그 기각되는 거 보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2차 특검 당 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결정한 거는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밝혀지지 않은 게 이제 외환 있잖아요. 외환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북 전단, 무인기 등 해가지고 그것도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이적죄 비슷하게 해가지고 약간 엉뚱하게 갖고 그래서 분명히 2차 특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특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선택적 특검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거는 2차 특검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제 궤변인데 이게 우리가 특검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이제 연루된 국정농단 관련된 것들을 3개 특검에서 나눠서 수사한 거잖아요. 그 3개 특검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분절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검법에 정해진 것들만 하다 보니까 여기 연계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 연계에서 수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정점,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하는 의혹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들만 다 묶어내서 하나의 특검에서 다 연결해서 수사를 하자는 그런 그 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그 내란 특검에서도 그 34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했거든요. 어차피 이거 수사가 미진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내란 지금 경찰도 내란에 연루돼 있잖아요. 지금 조지호 청장이나 뭐 서울청장들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거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수본에서 그거 관련된 수사를 했을 때 그 국민들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 그 별도의 독립적인 그 법에 의한 특검이 수사하는 거랑 국수본에서 수사했을 때 어떨 때 더 비판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국수본에 갔을 때 더 비판할 거라고. 그잖아요. 그 행안부 장관이 이래나 저래나 비판할 겁니다.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특검에 적극적으로 특검 추천하는 주체 정할 때 본인들 적극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할 때도 보면 반대하는 부류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정안 만들어 갖고 이제 의총에서 의결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야.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우리 당에 그 이연 시비 걸릴까봐 그래서 재판 지연될까봐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틀리잖아요. 그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거지 그냥. 내란 재판 잘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이거 2차 종합특검도 반대하는 논리도 똑같은 거죠. 내란 동조 정당이라서 적당히 덮고 마무리하자 뭐 이런 취지죠. 본인들의 죄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 현장 최고위에서 김건희 특검을 마치는 28일 기점으로 해서 당이 총의를 모아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3대 특검이 속속 정리되고 있으니 다시 그때쯤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성윤 의원님께서 2차 종합특검법을 저는 성안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지금 거기 3대 특검에서 미진한 것들 리스트 지금 리스트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종합특검 범위안 늘지 뭐 이런 거지 논의해서 이제 그 범위 잡아서. 이용 의원님께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성윤 의원님 지금 정신 없으실 텐데. 그렇죠. 선거하느라 제가 바쁘실 봤을 때 텐데. 그거는 법률위원장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 후보자로서 오히려 그거 아니 원래부터 하고 있었어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법사위원으로서 준비하신 건가? 네, 아무튼 향후 과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관여가 많이 안 드러났어요. 정진석 비서실장, 그렇죠. 김주현 민정수석. 미진한 게 많다니까 신무정 총장 그 즉시한 거 포기한 것도 지금 수사 안 됐고 그리고 사법부도 뭐 다 불기소됐잖아요.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여 여부도 저는 정말 가려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그 불기소 된 다음에 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오히려 들고 일어나고 기세등등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법부 부분이랑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결과 발표하면서 한 워딩은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은 그 180일이라는 이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역량으로 이제 현재 상황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단정적으로 김건희가 이 계엄과 내란에 관여한 게 없고 뭐 이 그 범행의 동기나 배경으로 작동한 게 없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한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당연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사법부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바뀌어야 될 게 이제 12월 4일 날 안가 회동. 그 사인이라고 계속 걔네들은 주장했는데 그냥 밥 먹은 거라고 했는데 5인으로 확인됐고 이 안가 회동이 처음에 했던 계엄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2차 계엄까지도 꽤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한 실체가 이제 규명이 다 안 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그 내란 외환의 어떤 실체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김건희의 전반적인 국정농단 상황이 말미에 이제 박성재하고의 텔레그램 이게 조금씩 나오다가 이제 끝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윤건희 정부 3년의 어떤 국정농단 상황들을 또 많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 국수본의 어떤 수사 역량이나 지금 상황상 특성상 사건의 특성상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제 우려들이 있어서 추가 특검을
절차를 잘 밟아와서 신속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거는 지금 어제 이제 의총에서 우리 내란 전담 재판부 했는데 다 이제 깔끔하게 이제 위헌 요소는 없애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누가 당원이 그 묻더라고. 그러면 뭐 그게 다 이게 외부 없애고 다 없애다 보면 뭐 그게 뭐하러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 정도는 아니고 적인 뭔가 우리 당에서 저기 사법부의 어떤 그 불신 그런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했고 그런 거를 함으로써 또 그분들한테 그 사법부나 조의대 그쪽 사법부에 경각심을 줬고 국민들이 지켜본다는 그런 저도 근데 그 내용을 바뀐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많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좀 더 뾰족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근데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든 법원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여지를 주지 않고자 그 부분이 더 큰 거 치명적인 거잖아요. 받아들여져 가지고 절차가 오히려 지연되는 거 그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제 그 이 모든 이제 공은 사법부에 다시 넘어간 거예요. 사법부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갔는데 그 여전히 직연 재판부처럼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거나 그러면은 모든 이제 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법부를 향하는 그게 엄청 거세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내란 특검이 이게 좀 무혐의 처리하고 뭐 이렇게 불기소하고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로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거기도 2번 영장 기각됐고 그 조의대가 시켜가지고 계엄 직후에 열었던 그 회의 그것도 전부 다 그냥 다 혐의 없는 거로 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안가해동에 있었던 뭐 전부 다 법조인 판검사 출신 아니에요? 대부분이? 있잖아요. 김주현. 법조인 봐주기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 네. 자기네끼리 서로 다 아는 카르텔, 사람들 거 법조 아니에요.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지난번에 3부 토건 주가 조작 관련해서 웰바이오텍의 몸통이라 해서 특검에 가서 그거 얘기도 하고 국감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전담팀까지 꾸려졌는데 특검에 가서 그 이제 남부지검에서 그거 수사 문개기한 거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남부지검에 있던 검사가 파견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 아니 그러면서 주가 조작 그 전문 그 검사들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서 그 전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참. 근데 거기에 연루돼 있고 막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검찰이나 그 법원의 그런 기득권 카르텔은 정말 강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 사법 개혁할 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네. 그 결연한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야 이게 성공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또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그래서 같고요. 검찰청 폐지는 지금 정해졌지만 수기분리 그 관련돼서 내년 1년 동안에 그 준비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저거 할지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조선모사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4분 남았는데 아까 이용 의원님 몇 분 하신다 하셨죠? 5분. 5분 드리겠습니다. 이용 의원님 발제. 어제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제 패널로 같이 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 극우 노선의 어떤 출구 전략 내지는 전환점의 계기를 윤석열의 석방으로 지금 하나의 그 계기점을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게 하는데 어떻게 추구 전략이 되죠? 이제 지금 윤석열이 계속 계엄내란 재판 받으면서 구속된 상태에서 사과든 뭐든 하면서 가는 게 좀 이제 거시기하다는 거죠. 나와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 분위기 전환 쇄신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기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단순한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어떤 일말의 무슨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지는 모르겠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통한 석방 또 하나는 이제 내란죄와 관련돼서 이제 무죄
이 방향으로의 석방 뭐 이런 어쨌든 그런 얘기들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고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뜨악했는데 그 와중에 당명 개정 이제 간판가리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본질은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 장동혁 체제가 이제 친한계를 또 이제 단계 논란과 뭐 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징계 중징계. 추진과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관성에 따라서 이 흐름이 국민의힘은 상당 기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지선에서 한번 폭망을 해야 다시 한번 이제 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분당을 하든 해산을 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국면으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좀 조금은 의견 청취를 하고 뭐 경청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버렸잖아요. 극우적인 방향으로 뭐 고름 얘기들도 나오고 누가 고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고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저는 좀 깝깝해 보입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은 정당 예산 해야 되고 그 법무장관이 정당 예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뭐 재판의 결과를 하는 건지 아니면 법무부 나름대로 독단적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절차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지방선거 전이든 후든 해야지 해산 신청해야지. 왜 그러냐면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추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내란을 했기 내란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네들이 못하는 그거를 우리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 재판을 통해서 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법을 바꾸더라도 그때 법 바꾸네 말 했었잖아요. 네. 해야죠. 그러고 나서 그거는 국민의 이름으로 네. 헌법 재판소를 통해서 해산시키고 나서 아주 그 뭐랄까 제대로 대화가 통하고 할 수 있는 저런 뭐 보수 정당이 저희가 보수지만 저희도 보수를 다 껴안고 있지만 또 그런 당이 나와야죠. 파트너가. 아니 뭐 당명 개정을 이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뭔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본인들도 자각하고 그래서 나는 있는 좀 것 이해가 안 같아요. 되는 그거는 꼼수죠. 눈 가리는 거지. 아니, 근데 표지가리만 하는 거야. 이대로 가가지고는 노선은 그대로 가는데 당명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려는 것 같아. 구구의 힘 이렇게. 그거에 그냥 딱 좋네. 대놓고 그냥.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용우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구속 취소 네. 그거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장동혁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꿈 깨시라. 불가능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데 보니까 그런 기대를 한다는 아니 윤석열 그 선고가 1월 16일에 잡혔어요. 네. 1월 18일이 선고 구속 연기해달라고 기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월 18일이 구속 기간 만료인데 이틀 전에 선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선고 이거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고 연기해달라고 내란 재판 이후로 막 했는데 그냥 바로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선고 나오면 다시 법정 구속인 거죠. 다시. 그렇죠. 그래서 법정 구속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봤을 때. 말이구나. 그게. 네. 그럼 뭐 바로 그냥 구속 뭐 풀려나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영원히 이제 태세 전환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당명이라도 바꿔서 뭔가 이렇게 이제 눈속임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 같은데 그 국민들이 그 모를 리가 있나요? 1월 16일 날 체포방해 등과 관련된 선고가 있고요. 그게 죄명이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실형이 나올 게 이제 좀 분명해 보이고 2월 달에 이제 내란 재판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과 판결문의 판시 사항들을 좀 확인하면 정당 해산 심판의 어떤 요건들이 좀 더 명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심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처음으로 확인해 주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근거 있게 명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명을 바꾸지 말고 네. 장동혁이가 법무부 장관한테 우리 당 해산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 새로운 당을 남의 손을 빌려서. 탁월한 생각이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 국민들이 다시 볼 것 같은데. 탁월한 생각 같아요. 네. 참
또 신박한 그런 조언인데요. 장동혁 대표님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국민의힘이 또 뭐라는지 아세요? 윤석열이 나오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대.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진짜 같은데. 아주 무슨 소설을 써. 뭘 나오긴 뭘 나와. 어디서 나와요. 꿈 깨고 있어. 뭐 나오면 또 불리한 뭐가 또 불리하다는 거야. 더 불리할 게 뭐 있어 지금. 지금 그 장동혁 하는 것도 뻔히 다 보이잖아. 지금 이제 한동훈 죽이고 저 김종혁 반대파다 제거하고 저 장해찬하고 누구야 이거 김민수 아주 구구 그 주장하는 단계 논란을 처음에 제기한 게 장해찬 아니에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시켰더라고. 여의도 연구원. 예? 여의도 연구원이 네. 저기. 여의도 민주연구원이라니요. 지금 깜짝 놀랐네. 김민수도 무슨 국민소통위원장. 뭔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리고 지금 그 김민수 저분은 정말 국구적인 발언을 아주 서슴없이 막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씨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방금 이용호 의원님 욕하신 것 같은데? 미신이라고 했어요. 그건 욕도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아 진짜 욕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안규령 대변인 그 총 그것도 사살해도 뭐 된다고 그래. 근데 내가 그 저기 좀 화가 나가지고 내 논평을 써가지고 김민수 최고위원을 아주 일가를 했지. 그랬더니 안기령 대변인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 아.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뭐 화장을 고친다는 그러니까요. 그 무슨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 무슨 총불을 이렇게 총을 아니 그러니까 그 총든 그 저기 뭐야 저 국회의원들 저기 체포하려고 찾아온 그 군인들이 그 계엄에 동조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바꿔서 해석하면 그 왜 총불을 왜 그걸 잡냐 이렇게 한 거에 잘못했다는 거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계엄군을 제압하는 그게. 여전히 이제 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가 아마 이번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이제 본회의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내란 3박 4일. 네. 그래서 22일 날 하게 되면 2박 3일일 것 같고요. 그럼 2개만 처리하는 거예요? 2개밖에 못 해요. 만약에 22일 날 열리면. 내란 전담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허위 사실 조작 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근데 의장님이 사실은 결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만 지키는 필리버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더 열심히 그 송년 행사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저는 진짜 어이없었던 게 우리는 다 표결하려고 24시간마다 국회에 가가지고 다 모이고 또 조를 짜서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상대당 의원님이 송년회 행사 간 거 막 사진을 막 올리신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집결해야 되잖아요. 180명 채우려고. 근데 그 시간에 그네들은 뭐 PK, TK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근데 돌아다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박 의원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뭘 기대를 합니까? 그냥 우리 정신 건강만 해쳐요. 원래 그랬잖아 원래. 아니 전 너무 억울해. 진짜 지역에 예, 인사드려야 될 분도 많고 한데 저희는 사실 물론 최현일 의원님께서는 가까운 지역구에 네 빠짐없이 인사 잘 아까 다니시겠지만 그 말씀하셔서 뜨끔했어요. 계기한 줄 알았어.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바로 5분 거리에 있다 보니까 것도. 지역이 안 오면 뭐라고 하죠 오히려. 아니 잠깐 보고 오고 국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는 올리지 않죠. 그럴 때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고 그 전에는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통과시키고 저희 이용우 법률위원장께서 빠른 신속한 내란 청산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네, 기대되는데요. 다음 주 2부네요. 다음 주 저희 방송이 2분 날인가요? 네. 와. 뭐 이벤트 해야 되나요? 산타 모자도 하지 말자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최현희 의원님? 아니 이거 했죠 이거. 네, 크리스마스 이브는 초선 박사와 함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초선 박사 고맙습니다.